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예술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오늘 세실야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4년 만에 신작 그들이 있었던 곳을 세상에 내놓으신 소설가 정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인사를 예. 드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바빴죠. 그 책을 내고 나서는 좀 허탈하게 됐고, 좀 멍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책을 내시고는 오히려 좀 홀가분하시지 않을까? 허탈한 마음도 드셨군요. 그렇죠. 그게 좀 섞여 있죠. 아, 제가 작가의 말에 썼는데요. 2024년 12월의 깊은 밤에 현전한 강주 민자운동이 제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시작된 소설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그날 밤에 이거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런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이, 소설의 씨앗이겠죠. 그 씨앗이 심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라는 게 시간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로 자라날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해서 그 씨앗의 기운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은 작품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작품으로 이렇게 이 창조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마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그 적지 않은 작품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렇죠. 그게 강주 항쟁이 1980년 5월이었고 제가 그로부터 22년 후인 2002년에 그 장편 소설 광야를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강주 민자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 돌연 비상계엄이 났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충격이 이제 80년 5월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80년 5월도 결국은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였고, 자연히 이제 강주 5월 강주가 떠오르면서 뭔가 강주가 과거가 아니고 그 44년 전의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눈앞으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소설의 씨앗이 심어졌을 텐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저는 강야를 다시 새롭게 쓰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의식 속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어떤 그런 씨앗이 저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번 신작 그들이 있었던 곳 2002년에 출간된 광야를 새롭게 쓴 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독자로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시작부터 다르더라고요. 예, 그 시작은 89년 11월 9일 그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게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그 역사적인 대변력이었죠. 그 대변력의 공간에서 광주를 회상하는, 그러면서 그 일장의 공간과 시간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현장, 그리고 마지막 장도 그 베를린 장벽의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 앞장은 11월 9일이었고 마지막 장은 11월 10일 새벽에, 그러니까
소설의 앞뒤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제 그 저 벽처럼 세워져 있고 그 사이가 이제 강주의 현장이 나타난 결국은 강야라는 소설은 9년 후에 9년 전의 강주 항쟁을 회상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해상의 대상이었죠. 더욱이 2024년은 더욱 해상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주를 현재 성의 서사로 써야 되겠다는 게 아마 그 씨앗 속에 아마 그 씨앗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간 거죠. 개작하시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광야는 해상의 구조인데다가 그 작가의 어떤 감정이 그 22년이 지났지만 뭔가 이렇게 좀 짙게 이 소설 속에 투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때때로 굉장히 감상적인 어떤 그 물질 같은 게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런 감상의 어떤 물결들은 이거는 다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의 뼈대, 이게 5월 18일부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건들의 어떤 뼈대, 그 사건들의 뼈대만 추려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이 뭔가 메마른 구조로 독자들에게 비쳤는데 사실은 그 메마름 속에 오히려 더 깊은 어떤 슬픔이 고여 있어요. 그걸 이제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겠죠. 그게 소설을 이렇게 깊이 응시할 때 그런 그런 느낌이 아마 닿을 거예요. 그 사건은 제가 그 언론사에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정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어떤 자료들은 과장된 것도 있고 또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유언비어 같은 형식의 어떤 형태의 자료들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사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자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 20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그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 국군이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취재 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참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작가의 말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억양이 취재하는데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못 갔거든요.
그 항쟁 중에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보도는 다 계엄사들이 발표한 보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듣고 본 그 사실과 계엄사를 통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사실과는 이거는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만큼 그 검은 돌을 이거는 흰 돌이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검은 돌인데 흰 돌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니까 굉장히 말에 대한 말 자체에 대한 그 말이 가진 기능, 그 아주 중요한 기능과 인간 생활에서 굉장히 그 필요하고 귀중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굉장히 그 사실을 뒤바꾸는 그런 아주 그 폭력적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면서 제 문학 세계가 많이 달라졌죠. 네, 기자로서는 끝내 가지 못했던 그 현장을 소설가가 되어서는 사실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신데 글쎄요, 그게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그 감정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대인이 뭐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그 진실이 잘 보여요. 명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진실은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은폐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진실이 상대적으로 또렷이 보이죠. 그러면 그 진실이 가지는 힘의 자장 속에 놓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그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그 제가 작가로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게 큰 에너지가 된 느낌이에요. 이 5.18 이야기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작가들이 이미 다루었고 지금 그리고 내가 꼭 왜 복원해야 하는가. 강주 소재로 한 장편 소설은 몇 편 안 돼요. 그 단편이나 중편은 아마 많은 작가들이 꽤 써왔거든요. 근데 장편 소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편? 지금 44년이 흘렀는데, 네. 물론 제가 모르는 장편 소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장편 소설은 서너 편 정도 되죠. 그냥 굉장히 그런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장편 소설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근데 5.18이 어떻게 생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갖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마 다수의 분들이 모를 거예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그 열흘 동안에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어떤 흐름이야 그럴까요? 어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국민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있었던 곳을 이제 써야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소설을 통해서 강주의 전체의 모습, 처음부터 그 진행 과정과 매듭점까지를
명료하게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독자들이 알 수 있게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참 체험을 못한 독자들이. 그러니까 그 소설을 통해서 당시의 강주 시민들의 고통이라 그럴까요? 공포,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써야 되겠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그 마음과 느낌으로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거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식은 머릿속의 영역이고, 그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감성의 몸의 느낌이거든요. 그 차이가, 그거는 엄청난 차이죠. 광야 대신 새로운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 또 제목의 의미도 궁금한데요. 그 80년 5월에 그 저항 현장에 있었던 강주 시민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청에 남은 시민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장소니까 그 강주의 그 거리, 도청이 이제 그 장소로서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 강주와 그 현재화되면서 이 제목이 뭔가 이게 비유적으로도 이 그들을 강주 시민이지만 그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달려온 시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그리고 그 장소 곳은 시민들이 달려온 국회. 이 세 분의 신부님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사실 각자의 상황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조비오 신부와 김성령 신부는 실제 인물이고, 도혜섭 신부는 제가 이제 그 소설 속에서 만든 인물이거든요. 조비오 신부는 그 협상, 그 계엄사와의 협상의 일원으로서 그 계엄사 협상에 참여하신 분이고, 계엄사의 요구, 무기를 반납하면 진압 작전을 하지 않겠다. 그 요구에 대응하는 그 도청 지부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이제 소위 그 온건파는 그 계엄군이 진압 작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희생이, 이 강주 시민들이 희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항복하자는 거죠. 근데 강경파는 무기 반납은 반대를 안 했어요. 근데 무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반납을 하면 시민들의 희생, 그 희생은 어떤 그 대가도 없이 그냥 강주 시민 전체가 폭도로 이제 규정될 것이다. 사실은 계엄사가 그 항쟁 자체를 폭도들의 항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북한 간첩이 침투하고 좌파 세력들이 그 시위대의 무장 세력 일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층민들, 빈곤층들, 불만 세력들, 이런 폭도 세력들이 이제 그 저항의 주축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냥 무기를 반납하면 이제 강주 시민
그 저항 시민들이 폭도가 되거든요. 이게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무기를 반납하겠다는 게 강경파의 음. 주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도예섭 신부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죄의식을 가진 인물이 선생님의 전작들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있다. 그 도예섭 신부는 이제 제가 만든 인물인데 사실은 이 신부가 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존재성이 그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시간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미사를 통해서 그게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발현이 되는데 성당에서 십자가의 시간을 깨닫기까지 그 십자가의 시간을 그 온몸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자기 눈앞에서 그 말을 못하는 한 청년이 계엄군에서 그 끔찍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총탄에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에 대한 어떤 통렬한 그 자책감, 이런 그런 괴로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죠. 내 죄의 깊이를 알려주십사. 이 사례의 이 사례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사례의 진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답을 얻죠. 답을 얻고 27일 26일 밤이죠. 그 계엄사가 이제 그 도청 안에는 이제 시민군들이 그 몇백 명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닌다는 것을 동시에 지킬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 없이는 이 두 개를 획득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희생이 도청에 남아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맞서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이 두 개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된 거죠. 도청에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이하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도청에 남을 수 없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학생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라. 내가 도청에 남겠다고 알리고 허락을 받고 도청에 남아라. 도청에 남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중학생들은 자기 누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그냥 떼를 쓰고 울고 그런 가정에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며칠 남았어요. 그 아무리 말려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절실히 나에게도 총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청 안에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되고 이제 그러니까 계엄군은 도청만 점령하면 되니까 강주 시민들은 안전하죠. 그 집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남은 것은 전투하려고 남은 게 아니거든요. 죽으려고 남았어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그 죽음 자체가 그 등불의 기름이었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가톨릭 신앙에 피천착하신다. 도희 신부 이야기가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통하거든요. 그 도희 신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 도청으로 들어가요. 그 도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스스로 도청으로 들어가거든요. 신부복을 벗고 그냥 그 일상복을 입고 도청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가 하면 그 도청이 그게 십자가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제로서 십자가가 있는 도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도희 신부도 그 도청에서 죽음을 맞죠. 도희 신부가 도청에 간 것은 시민군이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 도청이라는 공간이 십자가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거죠. 80년 5월 25일 그 로마 시간으로요. 5월 25일이면 강장정이 거의 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던 무렵이거든요. 그 바티칸의 그 성 바오로 광장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한국 광주의 어떤 비극적인 사태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그 강주가 당시에 국제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폴란드 작곡가 펜데레츠키의 폴란드 레퀴엠 중 샤콘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찬 작가의 신작 그들이 있었던 곳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지식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도 전하지만 그 지식의 감정을 입히거든요. 어찌 보면 역사적인 생명체의 하나예요. 그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뭔가 어떤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은
그 사건의 역사성은 이 일반 우리들에게 생명체로서 다가오거든요. 역사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건들은, 결정적인 사건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생명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깊이 들여다봐 생명체를 보듯이 느끼고 감각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작으로 2년 만에 다시 달콤한 클래식 찾아주신 소설가 정찬 선생님의 그들이 있었던 곳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펜데레츠키 작곡가의 폴란드 레퀴엠 함께 했는데요. 이 폴란드 작곡가 펜데레츠키와 한국의 인연이 깊습니다. 1991년 작곡해서 한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향곡 5번, 제목이 무려 한국을 초연하시기도 했고, 펜데레츠키가 인정한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류재준 작곡가입니다. 류재준 작곡가 역시도 지금 이 시대의 가슴 아픈 비극들을 음악으로 기록하고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언자이기도 한데요. 직접 이 마림바 협주곡 2악자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예, 음악은 이제 소리죠.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의 연결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일 수가 있는데, 소설가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소리 자체가 그게 저희들은 물질처럼 느껴져요.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언어는 물질로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이 약속된 기호이잖아요. 기호로서의 그 기호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계속 그 확대 연결시킴으로써 이제 그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는데, 저는 소설을 쓰면서 그 문장이 그런 기호로서의 어떤 언어가 아니고 물질로서의 언어를 굉장히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물질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음악가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음악하는 분들이 그 제가 느끼지 못하는, 물론 그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설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부러워요. 물질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지면서, 사실 만진다는 말도 비유적인데 그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 감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름답고 슬프고 온갖 그 다양한 그 감정들을 깃들게 하는 그런 물질을 이렇게 그 조합이죠. 조합인데 언어도 조합이지만 아주 그 기호의 조합과 물질의 조합인데, 제 입장이니까 이제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좀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물질화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래서 음악가 연주가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악 같은 언어를 꿈꾸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음악가들은 문학을 보면서 음악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가령 어떤 찰나가 아닌 것, 머무름 혹은 영원성,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소설을 다시 이렇게 되씹게 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선생님의 작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 보면서 선생님과도 인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